미국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이 존재한다고 믿으시겠습니까? 국방 시스템을 설계하고 전쟁터에서 사용되는 인공지능을 공급하며 대통령 선거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는 집단. 처음 들으면 음모론처럼 들리겠지만 현실입니다. 이들은 한때 온라인 송금 서비스 회사에서 단순한 동료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실리콘밸리를 넘어 워싱턴의 권력 핵심까지 장악한 존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기업 가치만 무려 3조 달러 이상, 정부 핵심 인사로 포진한 이들의 정책,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낸 거대한 네트워크. 오늘 우리는 21세기 가장 강력한 비즈니스 네트워크, 페이팔 마피아의 숨겨진 이야기 속으로 들어갑니다. 백악관을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패턴이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AI와 디지털 화폐 정책 총책임자로 임명된 데이비드 sak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정부 효율성 부서를 이끌며 2024년 대선에서 1억 달러 넘는 금액을 후원한 일론 머스크도 눈에 띄죠. 현 부통령 JD 벤스를 그 자리에 올려놓는데 1,500만 달러 이상을 지원했다고 알려진 피터 틸까지.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뭘까요? 전부 페이팔이라는 회사 출신입니다. 부통령 벤스는 벤처 투자자로 활동하던 시절 피터 틸뿐 아니라 다른 페이팔 동료들에게서도 자금을 받았던 이력이 있습니다. 2024년 선거 이후 이코노미스트지는 대담한 표현을 사용했죠. 페이팔 출신들이 미국 정부를 접수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냈습니다. 페이팔 마피아라는 별명은 물론 실제 범죄 조직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이 회사에서 함께 일했던 사람들을 가리키는 용어죠. 이들이 마피아라는 강렬한 별명을 얻게 된 이유는 단순히 정치 참여 때문이 아닙니다. 국방부와 계약을 체결하고 중앙정보국과 연방수사국, 국토안보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미국 안보체계의 핵심을 담당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작전에 활용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제공하고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작전 수행을 돕는 AI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죠. 주식 투자자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팔란티어라는 기업입니다. 이 회사를 만든 사람 역시 피터 필이에요. 현재 미국에서 일론 머스크보다 더 주목받는 인물이 피터 필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팔란티어만이 아닙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미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유명하죠. 스페이스X의 창업자이자 오픈 AI 공동 창립자, 테슬라 최고 경영자, 그리고 과거 트위터였던 현재 X의 소유주입니다. 최고 기술 책임자였던 맥스 레브치는 인터넷에서 흔히 보는 자전거를 모두 선택하세요 같은 로벅지 테스트를 대중화시킨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 회사를 세우고 성공적으로 매각한 경력도 가지고 있고요. 경영진 부사장이었던 리드 호프만은 리크드인을 창업했습니다. 웹 디자이너로 일했던 스티브 첸은 유튜브를 만들었죠. 엔지니어 출신 예산왕은 레딧의 CEO를 맡았고요. 미국에서는 유명한 지역 정보 서비스 앱인 옐프도 페이팔 기술팀 부사장 제레미 스토플만이 세운 회사입니다. 이들이 창업하거나 투자한 기업들의 시가총액을 모두 합치면 3조 달러를 넘어섭니다. 프랑스의 연간 국내 총생산과 맞먹는 규모이고 한국 GDP의 2배에 육박하는 수치죠. 페이팔 출신들이 소유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들을 전부 합치면 미국의 국방, 경제, 금융, AI뿐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집단은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왜 이들 출신자들이 이렇게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는 걸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지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990년대 후반, 닷컴 버블로 시장이 과열되던 시기였습니다. 실리콘밸리 자체가 거품이라는 비판이 나오던 때에 두 개의 작은 스타트업이 문을 열었죠. 하나는 피터 틸과 맥스 레브친이 세운 컴피니티라는 회사였고, 다른 하나는 일론 머스크가 만든 엑스닷컴이었습니다. 레브친은 일리노이 대학에서 컴퓨터 과학을 전공한 천재 프로그래머로 불렸던 인물입니다. 피터 틸은 스탠퍼드 로스쿨을 나와 로펌에서 일하다가 크레디트 스위스에서 파생 상품 거래를 담당했던 엘리트 출신이었죠. 레브친은 이전에 여러 번 스타트업에 실패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도전해보자며 자금을 투자해줄 사람을 찾던 중 만난 게 피터 필이었어요. 레브친이 제시한 아이디어는
지금 보면 스마트폰의 조상격인 PDA라는 기기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금융 측면에서 보면 PDA로 돈을 보낼 수 있게 만들자는 구상이었죠. 반면 일론 머스크는 송금 기능을 넘어서 아예 온라인 은행을 만들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둘 다 온라인으로 금융을 혁신한다는 점에서는 같았지만 최종 목표는 조금 달랐던 셈이죠. 커뮤니티의 구성원은 독특했습니다. 대부분이 피터 틸이 스탠퍼드에서 공동 창간한 학생신문 스탠퍼드 리뷰의 동료들과 레브친의 일리노이 대학 동문들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학연으로 단단히 엮인 꽤 친한 사이들이었다는 뜻입니다. 커뮤니티는 서비스를 출시했지만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방향을 전환했죠. 이메일로 돈을 송금하도록 만들자는 아이디어였습니다. PDA라는 매개체만 다를 뿐 결국 온라인으로 돈을 보내게 하자는 콘셉트였어요. 이때 일론 머스크의 엑스닷컴도 이메일 송금 서비스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토스가 처음 무료 송금으로 큰 인기를 얻었듯이 두 회사의 비전은 달랐지만 송금이 가장 대중적이고 많은 사용자를 끌어모을 수 있는 방법이었으니까요. 커뮤니티는 페이라는 이름으로 송금 서비스를 시작했고 엑스닷컴과 직접적인 경쟁 관계가 됐습니다. 이메일 송금 서비스는 상당히 성공적이었어요. 시장의 반응이 확실히 나타났죠. 시장성은 입증됐고 그럼 다음 단계는 고객 확보입니다. 이메일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하나뿐이었다면 엄청난 마케팅을 하지 않더라도 적당히만 해도 고객을 충분히 모을 수 있었을 텐데요. 경쟁자가 있었기에 두 회사 모두 고객 확보 전쟁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했습니다. 당시에는 페인팔이 약간 우위에 있었습니다. 엑스닷컴에게 송금 서비스는 온라인 은행이라는 목표를 위한 하나의 기능에 불과했지만 페이팔은 송금 서비스에만 집중했기 때문이죠. 결과적으로 사용 편의성에서 차이가 났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꺼내든 비장의 카드는 현금 지급이었습니다. 신규 가입하거나 친구를 추천해서 가입시키면 $10, $20씩 실제 돈을 주는 방식이었죠. 한 달 만에 수백만 달러가 마케팅 비용으로 지출됐고 커뮤니티도 가만히 당할 수 없어서 똑같이 출혈 경쟁을 벌였습니다. 말 그대로 둘 중 하나가 쓰러져야 끝나는 전면전이었습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았던 이유는 닷컴 버블 시기였기에 상장하거나 회사를 매각하면 어차피 돈을 벌 수 있었기 때문이죠. 여기서 얼마를 쓰든 1위만 차지할 수 있다면 1위가 독식하는 온라인 시장 특성상 1위와 2위의 기업 가치는 엄청난 차이가 나기에 둘 다 필사적이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자기 돈도 들어갔지만 대부분 투자자들의 돈이었고 커뮤니티 페이팔도 마찬가지였어요. 문제는 2000년 2월 닷컴 버블이 터져버렸다는 점입니다. 버블이라는 얘기는 계속 나오던 시기였지만 언제 터질지는 아무도 몰랐는데 결국 터진 거죠. 적자 기업에 돈을 대려는 투자자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지금이야 그때 투자했으면 큰 돈 벌었을 텐데 하겠지만 당시 차트를 보면 시장 분위기가 지옥이었고요. 연일 언론에서 온라인 사업은 허상이었다는 기사가 쏟아졌고 실제로 수익을 내는 기업들조차 추락하던 시기였기에 적자 기업은 발붙일 곳이 없었습니다. 커뮤니티와 엑스닷컴은 시장 지배를 위해 출혈 경중이었기에 당연히 적자 상태였죠. 결국 한 달 뒤인 2000년 3월 두 회사는 극적인 합의에 도달하게 됩니다. 닷컴 버블이 터져서 투자도 받지 못하고 이러다가는 두 회사 모두 파산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었어요. 그냥 합치자는 결론에 이른 겁니다. 양쪽 모두 원하지 않았던 결합이었지만 정확히는 자신들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일단 살아남아야 하니까 손을 잡기로 한 거죠. 합병 직후 회사 이름은 엑스닷컴이었지만 제품 브랜드는 페이팔로 가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엑스닷컴의 CEO였던 빌 해리스가 CEO를 맡았고 머스크는 회장, 피터 필은 재무 담당 부사장, 맥스 레브치는 CTO를 맡았습니다. 하지만 이 구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달 만에 빌 해리스가 사임하고 머스크가 CEO가 되었는데 애초에 원하지 않았던 결합이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 커뮤니티와 엑스닷컴, 피터 틸과 레브친,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끊임없이 충돌했습니다. 시스템을 어떤 기술 기반으로 구축할지부터 운영 비전까지 전부 달랐어요. 결정적으로 머스크는 엑스닷컴의 원래 비전인 인터넷 금융 종합기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커뮤니티 출신들은 페이팔 서비스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회사는 하나가 됐지만 두 개의 파벌로 나뉘어 매일 내부 전쟁을 치렀습니다. 전쟁의 결말은 머스크의 패배였어요. 2000년 9월, 일론 머스크가 신혼여행을 떠난 사이에 커뮤니티 측 주도로 이사회에서 머스크를 CEO 자리에서 해림시켜버렸습니다. 사유는 기술 스택 방향과 경영 방식에 대한 불만이었죠. CEO 자리를 차지한 건 피터 틸이었습니다. 피터 틸이 CEO가 된 후 엑스닷컴은 완전히 사라지고 회사 이름 자체가 페이팔이 되었습니다. 내부 갈등도 해결됐고 두 회사가 합쳤으니 이제 대적할 만한 경쟁자도 없었죠. 송금 서비스의 시장성도 확인됐고요. 페이팔은 급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경쟁자가 있긴 했지만 이미 페이팔의 지배력이 너무 컸습니다. 월 거래액이 수백만 달러를 넘어섰고 온라인 거래의 72%가 페이팔을 통해 이루어질 정도로 미국인들의 일상적인 결제 수단이 되었어요. 대적할 경쟁자가 없으니 더 이상 출혈 경쟁도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페이팔은 진짜 돈을 버는 흑자 기업이 되었고 2002년 2월 나스닥 상장에 성공했죠. 페이팔 지분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커뮤니티와 엑스닷컴의 창업자들은 물론이고 초기부터 함께했던 직원들까지 순식간에 부자가 됐습니다. 이때 2002년 7월 페이팔의 미래를 결정하는 제안이 들어옵니다. 이베이가 페이팔을 인수하고 싶다고 제안해왔어요. 사실 이베이 입장에서는 페이팔이 달갑지 않았습니다. 이베이에서 거래하는데 중간에 다른 회사가 끼어서 수수료를 가져가는 게 마음에 안 들었죠. 실제로 빌포인트라는 페이팔과 거의 똑같은 서비스를 내놓았는데 온라인 시장 특성상 이미 사람들이 페이팔에 익숙해져 있어서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베이가 선택한 전략이 그냥 1등 기업을 사자는 것이었죠. 페이팔은 2002년 15억 달러에 매각됐고 커뮤니티와 엑스닷컴의 창업자들부터 초기 직원들까지 현금을 준 부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베이에 인수된 이후 일론 머스크는 이미 쫓겨난 상태였고 피터 틸을 시작으로 맥스 레브친 그리고 초기 직원들도 사실상 모두 페이팔을 떠났습니다. 이베이는 당시 이미 대기업이었기에 페이팔의 자유로운 분위기와 너무 거리가 멀었던 게 가장 큰 이유였죠. 인수되기 전에는 그냥 이거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래 해보자 하는 시기였는데 인수된 후에는 코드 한 줄 바꾸려면 승인을 여러 번 거쳐야 해서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2006년까지 초기 직원 50명 중 38명이 회사를 떠났어요. 보통의 경우 성공적으로 매각에 성공한 구성원들은 인수된 회사에 남아서 근무하거나 이제 부자가 됐으니 편하게 사는 게 대부분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경우 매각으로 2억 5천만 달러를 받았는데 당시 환율로 따져도 약 3천억 원입니다. 23년 동안 물가가 많이 오른 걸 빼고 봐도 아니 10분의 1만 있어도 평생 일 안 해도 될 돈이죠. 피터 틸도 5천만 달러가 넘는 돈을, 맥스 레브친도 3천만 달러가 넘는 돈을 손에 넣었습니다. 여기서 페이팔 출신들은 보통과 다른 행보를 걸었습니다. 페이팔 마피아라는 이름 자체는 2007년 포춘지가 143명의 페이팔 출신들을 모아서 마피아 영화를 패러디한 사진을 찍으면서 나온 이름입니다. 왜 마피아냐? 한 회사에서 나온 그것도 큰 성공을 거두고 막대한 돈을 거머쥔 이들이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창업과 벤처 투자의 길을 걷는 것도 특이한 일이지만 이들은 다른 회사 출신들과는 조금 다르게 각자 살아남기가 아니라 진짜 마피아처럼 패밀리처럼 서로의 회사에 투자하고 직원을 추천하고 각자 잘하는 분야를 알고 있기에 조언도 구하면서 영향력을 넓혀갔어요. 먼저 피터 틸입니다. 피터 틸은 페이팔 마피아의 대부, 보스급으로 여겨집니다. 페이팔 매각으로 받은 돈으로 헤지펀드 클라리움 캐피털을 설립하고 원래 하려던 투자를 하다가 2003년 팔란티어라는 기업을 창업했죠. 팔란티어라는 이름은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팔란트리에서 따온 건데 이름 그대로 넓고 멀리 감시하는 우리로 치면 천리안쯤 된다고 보면 됩니다. 감시라는 이름부터 석연치 않은데 하는 일도 대부분 비밀에 쌓여 있기에 수많은 음모론이 따라다니는 기업이죠. 팔란티어의 투자자도 CIA, FBI, 국방부 등 대부분 국가기관입니다. 거래처도 미국 정부 기관을 비롯해 미국 우방국의 기관들이고요.
9 12분의 직후 미국 정부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수집하긴 했지만 전부 분석하기는 사람의 힘으로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분석하는 것보다 들어오는 정보가 훨씬 많았으니까요. 게다가 CIA, FBI, NSA가 각자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서로 공유도 제대로 안 됐죠. 초기에 팔란티어는 CIA의 자금을 받아 미국 정보기관, 국방부와 계약을 맺고 주로 미국 국방과 첩보에 관련된 일을 했는데 당시는 주로 데이터를 통합하고 패턴을 찾아내 분석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드는 것이었죠. 팔란티어의 첫 번째 성공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였습니다. 팔란티어가 만든 소프트웨어는 적들의 공격을 예측했고 적들의 움직임, 그리고 표적의 위치까지 추적했다고 하죠. 정확하게 공개된 건 팔란티어가 급조 폭발물의 패턴을 예측해서 수많은 미군을 살렸다는 점입니다. 이 사이 피터 틸은 또 개인적으로 엄청난 성공을 거뒀습니다. 페이팔에서 동료였던 리드 호프만의 소개로 어린 창업자를 만나서 이 회사에 투자하고 지분 10%를 받게 되는데 소개로 만난 인물은 마크 저커버그, 지분 10%를 취득한 회사는 페이스북이었죠. 이 투자로 피터 필은 페이스북의 이사회 멤버이자 저커버그의 멘토가 됐고요. 2005년에는 파운더스 펀드라는 벤처 펀드를 설립해서 스타트업들에 본격적으로 투자했습니다. 파운더스 펀드 설립은 피터 틸과 페이팔 출신인 루크 노색과 켄 하워리가 참여했죠. 파운더스 펀드가 투자한 스타트업들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페이스북, 스페이스X, 에어비앤비, 안드릴, 딥마인드, 팔란티어, 스포티파이, 스트라이프, 뉴럴링크, 피그마, 오픈AI, 오큐러스, 보링컴퍼니 등 엄청 많습니다. 이 사이 팔란티어는 더욱 성장했고 2010년대에는 민간 기업들, 특히 대형 은행들이 팔란티어의 고객이 됐죠. 미국에서 군용 AI를 만들겠다고 2017년에 출범한 프로젝트 메이븐이라는 게 있는데 최근에 보니까 이게 실용화 단계까지 왔다고 합니다. 이것도 팔란티어가 시스템을 설계했죠. 다른 기업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지만 사실상 팔란티어의 작품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팔란티어가 만든 프로그램이 사용되고 있고 2023년 10월 하마스의 공격 직후 팔란티어는 이스라엘 국방부와 파트너십을 맺고 이스라엘이 현재 상황을 해결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죠. 일론 머스크는 앞서 말했듯 내용이 많기에 간단하게 연결된 것만 보면 스페이스X를 비롯해 보링 컴퍼니, 뉴럴링크 등 일론 머스크 사업들의 초기 투자자로도 페이팔 마피아들이 얽혀 있고요. 스페이스X 창업 당시 NASA 출신 엔지니어들조차 불가능하다며 고개를 저었고 2008년 스페이스X는 물론 테슬라까지도 파산 직전까지 갔을 때 위기의 순간마다 출신들이 나타나 일론 머스크를 도왔죠. 스티브 첸, 체드 헐리, 자베드 카림, 이 세 명은 유튜브를 창업했습니다. 자베드 카림은 페이팔 출신이 아니지만 나머지 둘은 페이팔 출신이죠. 특히 체드 헐리는 유튜브 초대 CEO였고요. 그리고 유튜브의 초기 투자자가 페이팔에서 CFO를 맡아 상장 및 매각을 이끌었던 롤로프 보타입니다. 유튜브는 창업 1년 8개월 만에 구글에 16억 달러에 팔렸죠. 페이팔의 부사장이자 피터 틸에게 페이스북을 소개해준 리드 호프만은 2003년 링크드인을 창업했습니다. 비즈니스 인맥 네트워킹의 새로운 장을 연 SNS였죠. 링크드인은 나스닥 상장까지 성공했고 나중에는 마이크로소프트에 인수됐습니다. 리드 호프만은 피터 틸과 함께 페이스북의 첫 외부 투자자이기도 하죠. 링크드인을 매각한 뒤에는 페이팔 마피아 인맥을 바탕으로 오픈 AI 이사를 지냈고 피터 틸의 파운더스 펀드가 투자했던 딥마인드의 창업자 무스타파 술레이만과 함께 인플렉션 AI라는 새로운 스타트업을 또 창업했습니다. 인플렉션 AI는 2023년에 40억 달러의 가치를 인정받으며 유니콘 반열에 올랐고 아직 비상장 기업입니다. 인플렉션 AI에는 빌 게이츠를 비롯해 구글의 CEO를 지냈던 에릭 슈밋, 노벨 화학상 수상자이자 딥마인드의 창업자 데미스 허사비스, 인텔 혁신 담당 임원 출신의 가수 IM도 있죠. 페이팔 엔지니어였던 제레미 스토플먼과 러셀 시먼스는 옐프를 창업했죠. 여기에도
맥스 레브친과 피터 틸이 초기 투자자입니다. 옐프는 지역 비즈니스의 판도를 바꿨고 레스토랑, 미용실, 병원까지 모든 업체가 옐프 평점에 매달리게 만들었죠. 맥스 레브친은 2004년 슬라이드를 창업해서 구글에 1억 8천만 달러에 매각했고 옐프에서 이사회 의장, 에버노트에도 투자해서 이사회 의장을 맡았습니다. 핀테크 업체인 어펌 홀딩스를 창업해서 지금까지 CEO로서 운영하고 있기도 하고요. 처음에 나왔던 AI와 암호화폐 총책임자 데이비드 삭스는 연쇄의 창업가라고도 불립니다. 2006년에는 계보 사이트 제니닷컴을, 2008년에는 기업용 페이스북이라고도 불리는 소셜 네트워크 야머를 만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에 매각했고 크래프트 벤처스를 설립해서 슬랙, 우버, 스페이스X, 페이스북에 투자했죠. 키스 라보이스는 피터 틸의 헤지펀드에서 일하다가 링크드인 부사장, 슬라이드 부사장을 거쳐 2014년에는 오픈도어라는 온라인 부동산 중개 기업을 차렸는데 여기에도 이름 있는 사람들이 투자자로 들어와 있죠. 오픈도어는 기존 부동산 시장의 판도를 바꾸려는 시도였습니다. 집을 팔려는 사람들이 복잡한 절차 없이 빠르게 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이었어요. 전통적인 부동산 중개 방식을 디지털로 혁신하려는 움직임이었죠. 이외에도 페이팔 출신들이 만들고 성공한 기업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사실 이제부터가 핵심입니다. 주제가 페이팔 마피아, 이 인물들에게 집중하긴 했지만 여기에서 봐야 할 건 이들이 이후에 어떻게 망하지 않고 성공하고 있는지, 그리고 개인적인 성공을 넘어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죠. 그냥 페이팔 출신들이 어쩌다 보니 대부분 잘 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들이 잘 망하지 않는 것은 개인적인 능력도 물론 있겠지만 인맥 덕분입니다. 투자와 창업, 이 두 가지로 돈을 증식시키고 있는데 투자도 창업도 전부 페이팔 당시 인맥들을 끌어들이고 막대한 돈을 동원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 거죠. 뭉쳐서 다른 이들이 접하기 힘든 정보를 먼저 확인하고 돈과 인맥으로 망하기 힘들 정도로 밀어주는 겁니다. 페이팔 출신들이 만든 회사나 투자한 회사들을 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서로 겹치지 않으면서도 상호 보완적인 생태계를 구축했다는 점이죠. 예를 들어 피터 틸은 데이터 분석과 국방 분야, 일론 머스크는 우주와 전기차, 리드 오프만은 소셜 네트워킹과 AI, 맥스 레브치는 핀테크, 체드 헐리는 동영상 플랫폼이라는 식으로 각자의 영역이 명확하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건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죠. 서로 경쟁하지 않으면서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고 필요할 때 서로 협력하는 구조를 만들어낸 겁니다. 뭉쳐서 다른 이들이 접하기 힘든 정보를 먼저 확인하고 돈과 인맥으로 망하기 힘들 정도로 밀어주는 겁니다. 우연일 수도 있지만 페이팔 마피아 각자가 창업한 분야가 신기하게도 서로 하나도 겹치지 않죠. 그럼 이들이 어떻게 영향력을 끼칠까요? 사실 페이팔 마피아라는 게 어쩌면 그냥 느슨한 친목 그룹 정도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투자 관계로 거미줄처럼 얽혀 있습니다. 기업에 투자한다는 건 단순히 돈 놓고 잘 되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서로 영향을 끼치고 조언을 하고 방향성을 제시하며 내 지분이 있는 회사, 이 기업이 잘 되도록 무언가를 제공해주는 역할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투자 네트워크는 단순한 자금 제공을 넘어섭니다. 예를 들어 피터 틸이 어떤 스타트업에 투자하면 그 회사는 자동으로 페이팔 마피아 전체의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기술적 조언이 필요하면 맥스 레브친에게, 인재 채용이 필요하면 리드 호프만의 링크드인 네트워크를, 마케팅이 필요하면 유튜브 경험이 있는 체드 헐리의 조언을 받을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한 명이 투자하면 전체 네트워크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바로 페이팔 마피아가 강력한 이유입니다. 이미 서로의 회사에, 심지어 회사와 회사끼리도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데 이걸 좀 더 넓게 보면 페이팔 출신들 뿐만 아니라 이들의 덩치가 커지면서 사실상 미국의 모든 분야, 모든 기업, 모든 주요 인물들이 연결돼 있죠. 여기다 시대가 받쳐줬습니다. 만약 기술이 20년 전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자기들만의 네트워크였을 테지만 정보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하면서 AI까지 등장하면서 이 테크 기업들의 상품과 서비스가 국방부터 시작해 일상까지 장악하면서 페이팔 마피아라고 불리는 거미줄처럼 얽힌 인적 네트워크가
투자로 얽힌 기업 네트워크가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게 된 거죠. 특히 주목할 점은 이들이 만든 기업들이 단순히 소비자용 서비스에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팔란티어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제공하고, 스페이스X는 미국 국방부의 통신 인프라를 담당하며, 테슬라의 기술은 미래 군사 차량 개발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픈 AI는 인공지능 기술의 최전선에 서 있고, 이 모든 것들이 페이팔 마피아 네트워크와 연결돼 있죠.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넘어선 겁니다. 국가의 핵심 인프라와 안보, 그리고 미래 기술의 방향성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권력 구조가 형성된 셈이에요. 이 영향력이 수면 밖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게 2016년입니다. 피터 틸이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트럼프 지지 연설을 했죠. 실리콘밸리는 99%가 민주당을 지지하는 곳이자 테크 기업들도 민주당 지지가 대부분입니다. 당연히 파장은 컸죠. 트럼프가 승리하자 피터 틸은 공식 직함은 없었지만 정책 자문과 인술위원회에서 사람들을 추천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특히 과학기술 관련 조직에 틸 쪽 사람들이 많이 배치됐죠. 페이팔 출신 켄 하워리가 스웨덴 대사로, 피터 틸의 클라리움 캐피털에서 CFO를 했던 마이클 크라치오스가 미국 최고 기술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사람들은 이걸 단순히 피터 틸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이 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죠. 이번엔 네트워크 전체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전면에 나서서 공개적으로 트럼프를 지지했고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었어요. 이건 더 이상 개인의 정치 참여가 아니었습니다. 페이팔 마피아라는 네트워크가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치를 움직이려는 시도였습니다. 진짜 영향력은 2024년 대선이었죠. 일론 머스크가 전면에 나서기까지 했던 대선이 트럼프의 승리로 끝나면서 이제는 숨기지도 않고 페이팔 마피아들이, 정확히는 이 인적 네트워크의 인물들이 정치권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페이팔 출신 켄 하워리는 그린란드 영유권 문제로 중요성이 커진 덴마크 미국 대사가 되었고, 데이비드 sak스는 AI 암호화폐 총책임자에, 일론 머스크는 정부 효율부대, 피터 틸이 밀어줬던 JD 벤스는 부통령에, 피터 틸 재단의 전 이사인 지 모니하는 보건복지부 차관에, 제이콥 헬버그는 미국 국무부의 경제성장 에너지 및 환경 차관이 되었죠. 굵직한 것만 이 정도고 비즈니스적으로 연관이 있는 인물들은 다 말하기 힘들 정도로 많습니다. 한 명 한 명의 인물들보다는 네트워크가 워싱턴에 발을 들여놓았다는 게 핵심이니까요. 팔란티어는 트럼프 당선 이후 국방부와 새로운 계약을 맺었고, 스페이스X는 미군의 통신 인프라가 되었죠. 피터 틸의 투자처 중 하나인 안두릴도 미국군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미국 국방부 관계자는 인터뷰에서 전통적인 방산업체들, 록히드 마틴, 보잉, 레이시온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미국 국방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라고 말하기도 했죠. 현재 미국은 기술과 정치, 실리콘밸리와 워싱턴이 하나로 합쳐지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피터 틸이 믿던 트럼프 시기가 끝나고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나오면 페이팔 마피아 네트워크의 지배력이 약해질까요? 이제 이 기업들 없이 국방이든 뭐든 굴릴 수 없는 상황까지 와버렸기에 피터 틸의 입지가, 일론 머스크의 입지가 약해져도 페이팔 마피아들의 입지가, 네트워크와 기업들의 입지가 약해지지는 않죠. 그리고 말 그대로 네트워크라서 정치가 격변해도 상황 봐서 다른 인물이 협상가로 나서면 그만입니다. 당장 제이콥 헬버그는 2020년에 민주당에 돈을 기부했던 민주당 지지자였고, 팔란티어의 CEO 알렉스 카프는 스스로를 진보적 전사, 사회주의자라고 말하죠. 리드 호프먼은 공개적으로 트럼프는 범죄자라며 피터 틸과 각을 세우기도 했고요. 이외에도 과거에 민주당을 지지했던, 현재도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는 인물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서로 논쟁을 주고받을 뿐 절대 떨어질 수 없는 사이죠.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차이가 나도 비즈니스는 별개의 문제니까요. 피터 틸의 인터뷰를 보면 어떤 느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토론하고 동의하지 않지만 하나의 도가니에서 함께 끌어올랐어요. 우리가 네트워크로 성취한 것으로 묘사하는 것을 나는 주저합니다. 나는 네트워크보다 우정이라는 단어를 선호합니다. 결정적인 부분은 매우 깊은 우정이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컴피니티와 엑스닷컴으로 나뉘어 있을 때부터 합쳐진 뒤 매각이 성사될 때까지 이들은 서로 미친 듯이 싸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마피아들은 의견 차이에 대한 논쟁을 할 뿐 진짜 싸울 이유는 없어졌죠. 이미 각자가 충분히 성공했고 서로 필요한 관계가 됐으니까요. 흥미로운 건 이들이 만든 시스템이 이제 자기 복제를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페이팔 마피아 출신들이 투자한 회사의 직원들이 또 창업을 하고 그들이 만든 회사에 페이팔 마피아가 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가 계속 확장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파운더스 펀드가 투자한 회사 출신들이 또 다른 스타트업을 만들면 자연스럽게 그 회사도 페이팔 마피아 네트워크의 일부가 됩니다. 이건 단순한 투자 네트워크를 넘어서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가 형성되고 있는 거죠. 이 인적 네트워크가 영향이 크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테크 기업들이 과거 안정적이었던 자신들의 영역을 넘어서 정치를 포함해 모든 분야를 집어삼키고 있고 이 기업들에서 나온 기술의 파급력이 국가를 넘어서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금방 말했듯 지배력을 가질 수 있게 된 이유 자체가 테크 기업들의 기술이 너무 발전해서 전 분야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죠. 이제 기업들이 국가의 향방, 전쟁에서는 사람의 목숨과 전술까지 결정할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다고, 아니 이미 진행 중이라고 봐야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팔란티어의 AI가 전쟁터에서 어떤 표적을 공격할지 결정하고 스페이스X의 위성이 군사통신을 담당하며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이 미래 군사 차량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오픈 AI의 인공지능은 정보 분석부터 사이버 보안까지 모든 영역에 활용될 수 있고요. 이런 기술들을 가진 기업들이 모두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네트워크의 핵심 인물들이 정부 요직에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과거에는 국가가 기업을 통제했습니다. 규제를 만들고 법을 집행하고 필요하면 기업을 해체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역전되고 있습니다. 국가가 이 기업들의 기술 없이는 기본적인 기능조차 수행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국방은 팔란티어와 스페이스X 없이, 통신은 테크 기업들의 인프라 없이, 금융은 핀테크 기업들 없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누가 누구를 통제하는 걸까요?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우리가 알던 사회 시스템이 재편되는 순간까지 오지 않을까 싶네요. 화폐부터 정치, 일상부터 국가의 정의까지 말이죠. 제가 죽기 전에 기업의 영향력이 국가를 넘어서는 걸 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권력의 중심은 끊임없이 바뀌어 왔습니다. 중세에는 교회가, 근대에는 왕권이, 현대에는 국가가 중심이었죠. 그리고 지금 우리는 또 다른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페이팔 마피아는 그 변화의 상징이자 선구자일 수 있습니다. 한때 작은 스타트업에서 동료였던 사람들이 20년 만에 세계 최강 대국의 권력 구조 깊숙이 자리 잡고 3조 달러가 넘는 기업 가치를 만들어냈습니다. 국방과 정치, 경제, 기술까지 그들의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 신화가 아닙니다. 21세기 권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기술과 정치가 어떻게 결합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미래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과서입니다. 좋은 변화일까요? 아니면 우려해야 할 일일까요? 그건 시간만이 알려줄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적인 전환점을 직접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페이팔 마피아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거대한 네트워크가 앞으로 우리 사회에 어떤 충격을 가져오게 될까요?